안녕하세요. 히스토리텔러 이다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터키의 속담이라고 합니다. 지옥처럼 검고 죽음처럼 강하며 사랑처럼 달콤하다. 뭔지 아시겠나요? 힌트는 바로 제 근처에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이 커피입니다. 커피는 에티오피아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커피라는 이름 자체가 에티오피아의 산지인 카파에서 유래했는데요. 에티오피아에서 목동으로 일하고 있던 칼디는 어느 날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염소들이 빨간 열매를 먹더니 흥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걸 본 거죠. 칼디도 신기하니까 이 열매를 먹어봤는데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느낌이 든 거예요. 이 열매가 바로 커피 열매였죠. 이 사실을 이슬람 사원의 수도승에게 알리면서 이후에 이슬람 세계에 커피가 전파됩니다. 그리고 크게 유행하게 되죠. 왜냐면요, 이슬람 사회에서는 금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커피가 이 술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또 종교적인 수행을 위해서 기도할 때 졸음도 좋고 정신도 번쩍 들게 하니까 수도승들이 커피를 즐겨 찾게 되죠. 특히 커피가 크게 발전한 건 오스만 제국 때였어요. 바로 이 제국의 수도인 이스탄불에서 세계 최초의 카페인 가누스 카프베가 생겼거든요. 커피는 사람들의 일상생활까지 점령합니다. 오스만 제국에서는 결혼 전에 신랑 후보와 그 가족이 신부의 집을 방문하는 특이한 풍습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신부가 커피를 이제 타가지고 신랑 가족에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신랑 쪽에서는 예비 신부가 얼마나 커피를 잘 타는지 솜씨를 평가했고요. 만약에 신부 후보 A와 B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조건이 비슷하다면 커피를 잘 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또 그리고 사실 뭐도 볼 수 있을까요? 사용하는 커피잔 이런 걸 보면서 이 집이 이 정도 사는구나, 이런 신부 집안의 재력도 가늠해 본 거예요. 반대로 여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자도 이제 남자 쪽 신랑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커피에다가 설탕 대신에 소금이랑 후추를 팍팍 넣어서 너 마음에 안 들어, 이거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커피는 심지어 이혼 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스만 제국 여자들은 법적으로 남편에게 하루 일정량의 커피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이걸 받지 못하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결혼식에서 신부가 커피 없이 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서약까지 했거든요. 아니, 커피가 뭐라고 이혼 사유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커피는 남성의 경제력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스만 제국에서는 커피 금지령이 자주 내려졌어요. 대표적인 게 무라트 4세 때인데요. 커피가 민중봉기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커피 마시는 걸 금지한 겁니다. 왜 정부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있으면 들고 일어나려고 한밤중에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모인 장소에는 언제나 커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커피의 금지령을 내리고 어기면 사형까지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언제 전파가 됐을까요? 처음에 이슬람 세계에서는 커피가 다른 지역에 퍼지지 못하게 하려고 재배도 아라비아 지역에 한정하면서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그러던 중에 유럽 세계랑 이슬람 세계가 십자군 전쟁을 통해 맞붙게 됐고 이걸 통해서 이슬람에서 유럽 세계로 전파가 된 거죠. 유럽은 기독교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커피를 이교도인 이슬람 사람들만 마시는 음료라면서 배척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사제들이 커피를 아예 금지해달라고 교황 클레멘스 8세에게 청원까지 했어요. 그래서 교황이 정말 금지해야 될 음료인지 한번 확인해보려고 커피를 마셨는데 딱 여기서 홀딱 커피에 반해버린 거죠. 그래서 교황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료를 이교도만 마실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여기에 세례를 베풀어서 정식 기독교 음료로 만듭시다. 그래서 실제로 커피에 세례를 내리고 정식 기독교 음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물의 기원 커피편 1편에서는 커피의 탄생과 이슬람 세계에서 얼마만큼 유행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커피 얘기는 너무 재미있는 얘기가 많아서 제가 2탄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히스토리텔러 이다지입니다. 이번에 커피의 역사 2탄입니다. 1탄에서는 커피의 탄생과 이슬람 사회에서의 커피 대유행을 봤는데요. 자, 근데 커피는 사실 유럽에서도 유명하잖아요. 이슬람이 아닌 다른 세계에서는 커피에 대한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스만 제국은 1683년 오스트리아를 공격하는데요. 이 공격 자체는 실패로 끝나는데 오스만 제국의 군대가 아주 중요한 걸 까먹고 남겨놓고 가요. 바로 색이 검고 좋은 냄새가 나는 곡물자루 500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게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했는데 당시 전쟁 영웅이었던 콜시츠키는 이 곡물자루의 진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주 귀한 커피 원두였던 거죠.
오스트리아 왕이 전쟁 영웅인 콜시츠키를 불러서 전쟁 물자 중에 가지고 싶은 걸 다 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많은 금은보화를 뒤로하고 콜시츠키는 커피콩을 선택했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도대체 저걸 왜 가지겠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이상해했죠. 이 커피 언더로 콜시츠키는 파란병 아랫집이라는 카페를 열게 됩니다. 이 카페가 바로 미국 블루바틀의 모티브가 된 오스트리아 빈 최초의 카페예요. 쓴 커피에 적응하지 못하는 빈 사람들을 위해 콜시츠키는 커피 건더기는 과감하게 버리고 여기에 벌꿀과 우유를 첨가해서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요즘 많이 마시는 아인슈페너의 기원이 되죠. 여러분 혹시 비엔나 커피 아세요? 오스트리아 수도의 빈의 이름을 따서 비엔나라고 부르는 건데 정작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에는 비엔나 커피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비엔나 커피라고 부르지 않고 아인슈페너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커피의 대유행에 불만이 있는 두 세력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커피에 와인의 자리를 뺏길까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포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의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커피가 유럽에 처음 들어왔을 땐 의사 처방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카페가 더 많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또 더 많이 커피를 마시게 되자 의사들은 커피가 독이라고 선전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는 누가 마셨을까요? 바로 조선 제26대 왕이자 대한제국 제1대 왕제 고종입니다. 고종이 1896년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로 옮긴 일이 있었는데 이때 처음 커피를 마셨대요. 이후에 고종은 정말 커피 마니아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위험한 순간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김옥령이라는 사람이 고종에게 앙심을 품고서 고종을 암살하려고 고종의 커피에다가 아편을 탔었거든요. 아편은 마약이죠. 근데 다량을 쓰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됩니다. 고종의 세길에 이 김옥육이라고 하는 사람이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매수해서 아편 커피를 올려요. 그런데 커피 애호가인 고종은 커피 맛을 너무 잘 알았어요. 커피 맛이 딱 이상하니까 그냥 뱉어버리고 끝났죠. 문제는 고종의 아들이었습니다. 황태자 순종은 커피 맛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맛이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꽤 많은 양을 마시게 되고 원래도 몸이 약했던 순종은 이 아편 커피 때문에 구토랑 실신을 거듭하다가 치아까지 모두 빠지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최초의 카페는 어디였을까요? 당시에 고종의 커피 시중을 들던 손탁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게 한국식 이름이고요. 실제로는 독일인 통역가였습니다. 이분이 손탁 호텔을 만들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카페를 열었죠. 그런데 이 커피가 대중들의 기호 음료로는 아주 나중에 자리를 잡아요. 6.25 전쟁을 거치면서 미군들이 가져온 믹스커피가 보급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대중들까지 즐기는 기호품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1~2탄을 통해서 커피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커피 역사가 여러분에게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추한 얼굴로 태어나 평생 단 한 번도 사랑을 해보지 못한 인디언 소녀가 있었습니다. 결국 자살을 선택한 소녀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는데요. 다음 생에는 세상의 모든 남자와 키스하고 싶어요. 이 소녀가 죽은 자리에서는 한 식물이 돋아났습니다. 그게 바로 담배풀이었죠. 방금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인디언의 전설입니다. 담배가 바로 이 인디언들이 사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나왔거든요. 인디언들은 불 속에다 담배잎을 던져서 피어나오는 연기를 마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연기를 마시면 스트레스가 팍 풀렸거든요. 심지어 이 담배잎을 짓이겨서 즙을 내요. 이걸 마시면 병이 치유되고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이 곡물로 담배를 바치기도 했고요. 마야의 제사장은 종교의식을 할 때마다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나오잖아요. 이 연기를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신과 만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다 15세기 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담배가 다른 세계에 전파됩니다. 본격적으로 담배가 유럽에서 많이 확산된 건 프랑스인 외교관 장 니코 때문이었어요. 유럽에서 담배는 만병통치약으로 인기를 끌게 됩니다. 프랑스인들은 장 니코의 이름을 따서 담배향을 니코향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감이 오시죠? 니코틴이 바로 여기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점에서 일본으로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담배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남녀노소, 상하귀천을 막론하고 담배를 많이 즐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3년 동안 생활하다가 탈출한 네덜란드 사람이 있어요. 이 하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 하멜 표류기를 보면요. 조선이 얼마나 담배를 사랑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조선인들 사이에는 담배가 매우 성행하여 어린이들까지도 4살, 5살 때 이미 이를 배우기 시작하며 남녀 간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담배를 접하는 나이가 굉장히 빨랐대요. 기록을 보면 젖을 떼면 을에 담배를 피우고 즐겼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담배를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인조 때 실록의 기록을 보면 담배는 가래를 치료하고 소화를 잘 되게 해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도 있냐면요. 사람이 담배를 끊으려고 해도 끊지 못해서 요망한 풀이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 금연은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조선의 양반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저작거리 나갔더니 아니 이놈의 그 상놈들이 나랑 똑같은 길이에 담배를 펴? 이런 뭐 신분의 위아래가 구분이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신분에 따라 필 수 있는 담배가 달랐습니다. 일단 조선시대 담뱃대를 설명해 드릴게요. 조선시대 담뱃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잘 말린 담뱃잎을 담아서 태우는 담배통이 있고요. 입에 넣어서 물고 빠는 물부리가 있습니다. 이 담배통과 물부리를 연결하는 또 설대가 있어요. 물부리를 입에 대고서 빨면 담배통과 연결된 설대를 통해서 연기를 싹 들이마시는 거죠. 이 설대가 긴 것을 상주, 짧은 것을 곰방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담뱃대가 길면 혼자 불을 피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불을 붙여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죽은 하인을 둘 수 있는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고요. 서민들은 주로 곰방대를 피운 거예요. 양반들은 서로 긴 담뱃대로 자기의 힘, 권력 이걸 과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담뱃대가 1m에서 3m까지 길어지게 됩니다. 딱 이러니까 양반들은 거만하게 앉아가지고 긴 담뱃대를 이제 피면서 잿더리에다가 쟤를 딱딱 떠는 소리로 권위를 나타냈던 거죠. 근데 담배를 정말 싫어했던 왕도 있었어요. 광해군은 담배를 피면 입냄새가 지독해진다고 생각해서 담배를 진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담배를 막 피는 걸 방지하기 위해 흡연 예절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버지와 형님은 물론이고 연장자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길거리에서 연장자를 만나요. 그러면은 담뱃대를 뒤로 감춰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거의 요즘과도 좀 유사하죠. 정반대로 담배를 정말 사랑했던 왕도 있었습니다. 바로 정조였는데요. 담배를 너무 사랑해서 담배를 예찬하는 글까지 쓰셨습니다. 당시에 담배를 다른 말로 남영초라고 불렀는데 남영초 책문이란 글에서 정조는 이렇게 담배를 표현했어요. 백방으로 약을 구했는데 오로지 이 남영초에서만 도움을 얻었다. 연계 진액이 폐를 윤택하게 하여 밤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게 해주었다. 담배가 그러니까 몸뿐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하신 거죠. 심지어 정조께서는 이 좋은 담배를 백성들이 널리 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담배 정체관 제출을 지시하신 적도 있어요. 이 담배가요, 대한제국기에는 휴대를 위해 주머니에 쏙 들어갈 정도로 다가집니다. 1945년 광복 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 기술로 만든 대중적인 담배가 나오는데요. 그 담배 이름이 바로 승리예요. 일본에 해방된 것을 승리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역사 속 담배는요,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건강식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담배는요, 각종 4,000여 개의 화학물질과 60여 종의 발암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백해무익하죠? 손대지도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담배 역사 어떠셨어요? 담배 기원이 여러분에게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전 진짜 영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았어요. 베타 막 이렇게. 그래서 이다지 선생님 정말 어렸을 때부터 존경을 해왔고요. 네, 지금도 진짜 떨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다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세계사도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세계사를 가르치다 보면 영국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영어 관련 그리고 영국 문화 관련 최대 유튜버 영알라님을 모셨습니다. 아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공부는 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저처럼.
가방 메시고 셀카봉 드시고 밖으로 나가셔야 그게 진짜 공부고 그게 진짜 세계사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제가 킹스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진짜 좋아하는데요. 아, 킹스맨. 뭔가 이게 주인공을 사는 지역이나 이런 걸로 사별을 하면서 뭔가 잘 사는 집 자제들이 굉장히 으스대면서 무시하는 이런 장면이 있어서 좀 찾아봤더니 네. 영국이 지금도 여왕이 통치하는 입헌군주제 국가인데 네. 신분제라고 하는 클래스도 아직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은 더 견고하게 남아있는 그런 사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고서 좀 더 정확한 실제 문화나 이런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영알라님을 모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서 감히 드릴 말씀이 조금은 있을 것 같은데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재밌게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국 쪽을 많이 하고 또 영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또 연락도 많이 하고 하시다 보니까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영국을 킹스맨으로 배워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뭐 틀리지는 않았거든요. 킹스맨 자체가 뭔가 과장이 있고 이게 왜곡이고 이건 아니지만 근데 영국의 실제 모습은 킹스맨과 정말 거리가 멉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경험해본 영국인들이 저는 진짜 손에 꼽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청와대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저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네. 쓰는 사실 단어도 다 다르다고 들었어요. 이게 영국의 신분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네. 재산이나 문화나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 워킹 클래스, 그러니까 노동자, 네. 그 위에가 중산층, 그 위에가 어퍼 클래스라고 불리는 최고 엘리트 계층이 있고 이들이 쓰는 단어가 다르다는 기사 같은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쓰는 단어가 다른가요? 저도 사실 영국에 살면서 그런 어퍼 클래스라고 하는 그런 최상류층을 경험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정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찾기가 힘든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에서는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전 없다고 봐도 그래서 제가 저만 그런가 내가 너무 사람들을 안 만났나 해서 그러니까 영국인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똑같은 얘기였어요. 어퍼 클래스? 있긴 있는데 태어나서 그냥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 실존하는지도 잘 못 느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영국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를 많이 보면 뭔가 영국식 발음을 하면은 굉장히 사람이 뭔가 Do you know what that means? Then let me teach you a lesson. 섹시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막 워터 막 이렇게 얘기하는. 워터 이러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영국식 발음에 익숙하다가 영알남님 채널에서 봤는데 Since 1973.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발음과는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런던에서 쓰는 발음들 막 이런 것도 영상을 봤더니 T 발음이 굉장히 강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실제 그런 발음들은 포시 악센트라고 해서 어퍼 클래스들이 쓰는 그런 용어라고 하는 거를 봤습니다. 이건 맞나요? 자,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 포시 악센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RP 악센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Received Pronunciation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얻어진 거예요. 방금 굉장히 전문가 같으셨어요. 자연스럽게 내가 이제 체득을 하고 삶을 통해서 배운 자연스러운 억양이 아니라 이렇게 발음해야 돼. 왜냐면 우리는 상류층이고 너는 그 상류층의 자제이기 때문에 라는 전제에서 따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선 왕조라든지 그런 사극에 나오는 말투 같은 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아무리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상류층이더라도 그거를 하면 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영국에서는 배우들이 실제로 상류 계층 클래스에서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배역을 따는데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고 노동자 계급 같은 경우에는 영화 배역을 따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는 많은 배우들이 이제 중산층 다 이상의 배우들이라고 하던데 그거는 맞나요? 그 신분적으로 이제 그것도 맞는데 반대로 배우가 되는 길이 되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네, 영국에서는 이제 뭐 배우 학원이라 연기 학원이라든지 그런 특수 학교를 간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또 이제 학연 지연 이런 게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자 계층은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평등하다고 생각하는데 노동자 계층은 그냥 배우의 꿈을 가지지조차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애초에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맞는 배역이 다 상류층일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근데 노동자 계층이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상류층까지 와가지고 배역을 따내면은 그게 그냥 이슈가 되는 거예요. 쟤는 왜 저 배역을 맡아? 근데 알고 보니까 쟤는 노동자 계층이었네? 나 그냥 불편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임스 맥어보이를 진짜 좋아하는데 제임스 맥어보이가 워킹 클래스의 대표적인 그 집안에서 태어났대요. 근데 자기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지도 못했고 우연하게 가지고 난 다음에도 나는 평생 동안 그냥 알코올 중독자? 이런 역할만 맡다가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포시 배우들만 영화 배우가 되는 사회를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목소리를 낸다는 걸 봤는데 이렇게 노동자 계층에서 성공하는 건 되게 힘든 일이겠네요. 그냥 엄두를 못 내고 그냥 내 인생에선 벌어지지 않을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노동자 계층
상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워킹 클래스 아니면 이제 미들 클래스라고 하잖아요. 중산층까지. 그 사람들의 인생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위로 그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뭔가 공부해서 개천에서 용나야 돼 이런 게 사실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직업 교육과 적성 교육 위주로 아예 커리큘럼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정도 되면 내가 인생에서 뭘 먹고 살아야겠다가 이미 결정이 돼요. 고등학생 때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대학 갈 사람들은 진짜 더 나은 공부, 더 많은 공부, 그리고 아예 이제 대학을 가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직업을 위해서 가는 거고, 그게 아닌 사람들은 그냥 다 잡을 갖는 거죠. 전문직을 갖는다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진짜 놀랐던 게 교사를 뽑을 때도 영국에서는 교장이 임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신뢰를 기반으로 영국 사람들은 공정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믿고 그냥 가는 걸까요? 그런 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전공이 또 교육학이어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얕게 배웠는데, 학교장의 권한을 높여야 교육이 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게 영국인들의 또 교육 문화더라고요. 학교장이 재량권이 많고 학교장의 그런 권한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야지, 교육기관, 행정부의 그런 힘에 많이 끌려다니면 교육이 똑바로 서지 않는다라는 게 영국인들의 교육 문화적 생각인 것 같아요. 막 우리가 좀 생각하면 한국은 진짜 교육이 지옥이고 다른 나라는 굉장히 자유롭게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국에서도 사실 굉장히 중산층 자제들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도 거의 달라지지 않고 그 계열로 이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사회적인 합의가 있으니까 사실 가능한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합의가 공부할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할 사람은 따로 네. 있다. 그러니까 모두가 공부해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플럼버라고 하죠. 이제 배관공. 그러니까 배관공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식당 셰프가 될 수도 있고. 직업에 있어서 다 좋은 직업, 나쁜 직업을 굳이 따지지 않고 다 존중해주는 네. 문화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영국에서는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어느 나라에 가면은 몸을 쓰는 일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번다. 실제 그런가요? 아, 실제로 그럽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영국 저 학교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플럼버가 왔어요. 메인테넌스라 그래서 이제 관리 유지 보수 같은 걸 제가 신청을 하면은 그 다음날 오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좀 어색하니까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일에 만족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돈을 많이 받는데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비싼 연봉을 받는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 진학률 자체가 낮은 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대학에 안 가도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가야지 행복하다, 대학을 가야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좀 전제가 있는 것 같고, 영국은 너의 인생은 너가 알아서 하는 거다, 너의 직업은 너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고, 너의 삶을 살아라라는 약간 그런 문화적인 합의가 있지 않나. 그럼 실제로 영국에서는 클래스에 대한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네. 그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차별적인 인식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네. 근데 이제 뭐 옷차림이나 말하는 것도 다르고 스포츠도 사실 즐기는 게 많이 다르대요. 다르죠. 그 킹스맨에 나온 것도 보면 약간 1950년대 아버지 옷 같은 느낌이고, 거기에 워킹 클래스로 나오는 사람은 지금 딱 이렇게 네, 맞아요. 영화팀이 네, 저 일부러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왜냐면 저는 따지고 보면은 영국 안에서 항상 노동자 계층이었기 때문에 그 소득 수준으로 보나 어떻게 보나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차브라 그래요. CHAV 이렇게 해서 차브라고 하는데, 그게 교외 지역에 있는 빈민가에 사는 청소년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일상에서 입고 다니는데, 이게 이제 패션화가 된 거죠. 사람들마다 계층마다, 그러니까 크게는 계층이겠죠. 입는 옷이라든지 즐기는 스포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어, 억양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죠. 그럼 그 단어만 듣고도 딱 바로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에서는 mom이라고,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상류층들은 mommy, daddy라고 합니다. 머미, 데디요? mommy, daddy, M-U-M-M-Y. 오. 그리고 토일렛 같은 경우에도, 근데 다들 토일렛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화장실 당연히 토일렛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정말 우연찮게 고급 호텔을 이용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루라는 표현이나, 루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데요? 루가 이제 원래는 변기 그 룰루 있잖아요. 오. 그거 이제 거기서 나온 고양이 건데, 이름이 룰루인데. 룰루가 변기였구나. lavatory라는 말도 써요. 아, 조금씩 표현이 다른데,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그 상류계층은 모든 말을 은유적으로 돌려 말하는 걸 좋아해서 맞아요. 화장실 가고 싶다는 거를 자연의 부름이 있다. 콜프 네이처인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진짜 그렇게 할까요? 설마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자연의 부름이 있다.
그렇게 하는 거 맞고요. 실제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진짜 은유적이고 대단히 시적으로 말을 한다고 또 말을 많이 하고 어려운 단어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스마트한 단어를 쓴다라고 영국에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들어볼 기회조차 없어요. 그 말을 들었다는 건 좀 그 사람은 좀 어떻게 보면 색다른 경험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영국식의 발음이 좋아가지고 영화에 나오는 포쉬 악센트를 쓰는 그 영어를 학습을 해서 만약에 한국인이 영국에 가서 썼다. 네. 그러면 사실 영국의 현지에서의 반응은 첫 번째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 사람 영어를 되게 독특하게 배웠네. 두 번째는 비꼬나? 우리가 그렇게 바보같이 말해? 그러니까 영국 일반인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상류층의 발음은 일반인들도 못 따라한대요. 뒷간에 가셨습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가? 근데 억양과 그런 막 목소리와 톤 이런 게 진짜 미세한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영국인 친구한테 이거 물어봤는데 그냥 자기는 별로 추천 안 한다고 저한테. 그래서 제발 킹스맨 같은 거 보면서 영어 배우지 말라고. 그럴 수가 있구나. 저는 그렇게 말을 잘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국의 젠틀맨 같은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그게 확연히 아니었군요. 그러면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영국식 발음 제가 잘은 못하지만 이게 듣는 분들이 좀 이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냥 친근한 말, 일상어 정도로 말씀을 드리자면 As soon as man's woke up, I went to the store with my thumbs 막 이런 식으로 thumbs in it 막 이런 게 막 많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I woke up이 아니라 man's woke up 이래요. 내가 일어났을 때 I went to the store. 나는 상점으로 갔다. With my thumbs in it 이러는데 thumbs는 friends예요. 친구들이랑 가게에 갔다. In it 이거는 isn't it 이거든요. 그냥 추임새로 영국인들이 습관처럼 많이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상류층 발음 제가 진짜 못해요. 이거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따라하는 거 웃긴데 As soon as I woke up 그냥 할아버지 아니에요? I went to the store with my friends 뭐 이런 느낌이겠죠. 정직한 말을 하는 거죠. 교과서처럼. 좀 뭐 이렇게 합치고 막 뭉개고 이런 거 없이 발음을 약간 그대로 살리는 느낌? 그게 되게 진짜 다시 한번 전공 좀. 제 전공은 이제 영어 교육과 교육학 이렇게 복수 전공을 했고요. 저 선생님이 꿈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이다지 선생님 정말 어렸을 때부터 존경을 해왔고요. 지금도 전 진짜 떨립니다. 갑자기요? 많이 떨려요 저. 진짜 너무너무 유익한, 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유익한 영상이었고요. 우리 영알람님한테 좀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반가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 만약에 이제 똥오줌을 버리되면 지금 똥오줌 버립니다 하고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히스토리텔러 이다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만화 주제가 아세요? 바람 한 점 없어도 향기로운 꽃. 혹시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저랑 동년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노래는 TV 만화 베르사유 장미의 주제가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걸 보고 자랐거든요. 이 추억의 만화 베르사유 장미의 배경이 바로 베르사유 궁전인데요. 이 궁전은 프랑스 절대 왕정의 상징인 루이 14세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무려 50년에 걸쳐서 만든 굉장히 크고 화려한 궁전입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궁전에도 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화장실. 베르사유 궁전에는 화장실이 없었어요. 왜일까요? 일단 우선 왕족은 요강 같은 전용 변기를 썼거든요. 루이 14세만 해도 전용 변기만 무려 26개가 있었습니다. 그럼 왕족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볼일을 봤을까요? 일단 최대한 볼일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기록을 살펴보면 만약에 다음날 파티가 있잖아요. 그럼 여자들이 그 파티를 즐기려고 전날 밤에 이뇨제를 먹고 술을 입고 그 시간에 파티에 참가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파티에 참석했다가 신호가 오면 몸이 잘 가려질 수 있는 정원에 들어가서 볼일을 본 거죠. 그랬더니 정원을 예쁘게 가까운 정원사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에다가 들어가지 마시오 이런 팻말을 써붙이게 됩니다. 바로 그 팻말을 에스티키에라고 불렀고 이게 바로 에티켓의 기원이 됩니다. 아니 이런 초호화 궁전에도 화장실이 없었으면 일반 가정집엔 더 없었겠죠. 일반 서민들은 집에서 요강에다가 일을 본 후에 창문을 통해 길에다가 버리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정말 갑자기 오물을 뒤집어 쓸 수가 있잖아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똥오줌을 버리되면 지금 똥오줌 버립니다 하고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도 똥오줌이 튈 수가 있잖아요. 귀족들은 이걸 막기 위해서 챙이 넓은 모자를 쓰거나 우산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아주 낭만적인 유럽을 생각하지만 사실 중세 유럽은 온몸에 범벅된 악취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향수를 많이 썼던 거죠.
그럼 만약에 밖에 나갔다가 볼 일이 급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망토 입은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이들이 이동식 화장실을 제공해주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뚜껑 달린 큰 통을 메고 다니다가 손님이 찾으면 커다란 망토로 샥 손님을 가려가지고 볼일을 보게 해줍니다. 사람들이 이 장수꾼을 투알투알하고 불렀어요. 투알은 망토,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온 영단어가 바로 토일렛, 화장실이죠. 그러다 보니 환경오염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특히 유명한 일화가 영국의 템스강이었는데요. 영국도 정화조가 없었기 때문에 오물을 그대로 물에 흘려버렸어요. 그럼 이 오물이 하수도를 따라 템스강으로 흘러갔습니다. 이 때문에 1878년에는 초유의 참사가 일어났는데요. 템스강으로 가던 프린세스 앨리스가 사고한 거예요. 굉장히 큰 사고라 승객 800명 중 무려 60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익사가 아니라 템스강에 오염된 물 때문에 사망했어요. 강에 빠졌을 때 물을 마신 사람은 죽고 안 마신 사람은 살았던 거죠. 오늘은 에티켓, 토일렛에 대한 기원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사물에 대해 알아볼지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국의 코벤트리 지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지역에 영주가 아마도 노르먼족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 영주가 너무 탐욕스러워가지고 사람들한테 너무 과도하게 세금을 막 걷어가고 있었던 거야. 영주가 당시로서는 그 장원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라고 했잖아. 그 영주 밑에 있는 사람들, 농민들이 너무나 힘이 들었던 거지. 요즘으로 치면 100만 원을 벌면 80만 원을 막 세금으로 뺏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런 영주에 대한 반감 같은 게 되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그 코벤트리 지방에 영주의 부인이 고다이버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부인은 굉장히 자애로웠대. 그래서 남편한테 항상 막 설득을 한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세금을 많이 걷게 되면 농민들한테 너무나 큰 부담이 될 것 같다. 백성들을 생각해서 세금을 좀 줄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이 막 들어주지도 않고 코웃음만 쳤던 거야. 막 세상 돌아가는 막 물정 모르고 막 그런 소리를 한다 이렇게 넘기면서. 그런데 부인이 계속해서 간곡하게 설득을 하니까 남편이 그렇게 장원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 농민들에 대해서 너가 걱정을 한다고 하면 알몸으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로 말을 타고서 이 마을을 돌아서 오면은 인정을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남편이 부인에게 지금으로서도 알몸으로 어디를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신의 품 안에서 태어나서 신의 품 안에서 죽는 크리스토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 근데 그 고다이버 부인이 남편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해서라도 내 의지를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몸으로 말을 타고 진짜로 실제로 마을을 빙 둘러서 오게 돼.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한 거지. 영주의 부인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니까 어느 누구라도 절대로 나가서 영주의 부인을 보지 말자고 약속을 했어. 그래도 그 와중에 꼭 어기는 사람은 있었을 거 아니야. 당시에 이제 양복을 만드는 사람, 이 양복점에서 일했던 탐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영주의 부인의 모습을 받고 서양 문화권에서 관음증 환자, 막 훔쳐보기 좋아하는 사람을 피핑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된 거지. 그래서 남편도 자기 부인의 진짜 본심을 알게 됐고 이게 고다이버 설화로 내려져 오거든. 그래서 세금 수치를 줄여줬다는 얘기가 있어. 그리고 실제로 이 고다이버 설화에 착안을 해가지고 벨기에에서 초콜릿을 만드는 사람이 진짜 이 정신이 되게 숭고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만드는 초콜릿의 브랜드 이름을 고다이버 설화를 따서 만들게 되지. 이게 고디바 초콜릿의 기원이 되고 고디바 초콜릿에서 여러분 상표로 보면은 말을 타고 있는 고다이버의 모습이 이 마크 심볼로 들어가 있어. 조각가 피그말리오는 어느 순간 자신이 만든 석고 여인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피그말리오는 여신에게 간절하게 빌죠. 석고 여인에게 생명을 달라고요. 여신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석고상은 그의 팔에 안깁니다. 매번 여자들에게 차이기만 하는 인기 없는 재벌 2세 토머스 데이. 자신에게 맞는 완벽한 아내를 찾기 위해 그는 위험한 실험을 합니다. 바로 고아 소녀를 데려와 완벽한 아내로 키우는 거였죠. 1748년 6월 22일 런던에서 토머스 데이가 태어납니다. 그는 그야말로 금수저였어요. 아버지는 땅 부자였고 어머니도 부유한 런던 상인의 딸이었거든요. 심지어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도 본인의 것이었죠. 그런데 데이가 겨우 13개월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아버지는 토머스 데이에게 엄청난 재산과 토지를 남겼어요. 그 재산은 토머스가 21살이 될 때 그의 손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머스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일찍이 알고 있었죠. 아버지가 없는 상황이었으니 토머스는 엄마에게 완전히 딱 달라붙어서 자랐어요.
엄마가 그의 유일한 세계이자 애착 대상이었죠. 그런 그의 세상이 엄마가 재혼하면서 부서져 버립니다. 그가 7살 때 엄마가 아빠의 친구와 재혼을 하면서 엄마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토머스는 여성에 대한 이상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여자의 사랑을 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혐오하는 거죠. 그에게 여성은 두 본류였어요. 순진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처녀이거나 난폭한 남성에게 짓밟힌 무기력한 희생자.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 막 여자친구를 사귀려고 했으면 그런 친구들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면서 여자들을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랑 사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고요. 인기도 없었어요. 일단 토머스의 장점을 보면 돈도 많고 똑똑했죠. 근데 단점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머리는 항상 빗질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어릴 때 수두를 알아서 이 마마 자국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패션 테러리스트라 유행은 완전히 무시한 낡고 칙칙한 옷을 막 입고 다녔고요. 잘 씻지도 않았고 매너도 없었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격, 굉장히 독선적인 타입이라 이 기록을 보면요. 자기랑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누군가가 말하면 심각하게 따지고 들다가 아주 극대노하는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었겠죠. 여자들한테 번번이 차입니다. 근데 여자들에게 차일 때마다 반응이 가관이에요. 절친이었던 빅널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자신을 찬 여성을 창녀로 표현하거나 결혼할 뻔했다가 자신을 찾던 마거릿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상처까지 주진 못했지만 좀 당황스럽게 한 나쁜 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 완전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면 되는데 자존심이 너무 강했던 인물이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토머스는 또 한편으로는 완벽한 아내를 너무 갖고 싶었어요. 이쯤에서 토머스 데이의 이상형을 알아볼까요? 일단 외모는요. 그리스나 로마의 여신처럼 젊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성격은요, 또 시골 아가씨처럼 아주 순수하고 처녀여야 되고요. 남편에게 완전하게 순종해야 돼요. 신체는 강하고 공포를 느낄 수 없고 두려움이 없어야 하고요. 취향은 시골의 정말 허름한 농가에서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수수하고 소박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자 있을까요? 피디님, 이런 여자 있을까요? 그런데 경험을 해보니까 토머스도 이런 여자가 어디에도 없더라는 거죠. 그가 도달한 미친 결론은 어떤 것의 영향도 받지 않은 소녀를 데려와서 자신이 직접 교육시켜서 완벽한 아내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의 나이 21살, 절친 빅널과 함께 고아원으로 향합니다. 당시 고아원에는 문 앞에 아이들을 버리고 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해당 고아원에는 당시에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여자아이들이었죠. 그가 원한 대상은요. 확실한 처녀면서 자신의 훈련을 순종적으로 따를 만큼 또 어려야 했고요. 동시에 합법적인 결혼이 가능할 만큼 적당히 나이가 든 소녀였습니다. 아무리 18세기여도 아이를 입양하는 절차는 영국에서 까다로웠어요. 일단 어린 여자아이가 미혼 남성에게 입양을 갈 수는 없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토머스 데이와 빅널은 사기를 쳤어요. 고아원에다가는 이렇게 말한 거죠. 런던 근교에 사는 귀여운 친구의 시골집에 하녀로 일할 아이를 원합니다. 라고요. 사실 다른 사람이라면 고아원에서도 또 잘 알아보고 처리를 했을 텐데 런던에서 온 부유한 또 장래가 밝은 법률가들이 왔으니까 이 고아원 측에서도 선뜻 오케이를 한 거죠. 그래서 2명의 남자 앞에 똑같은 갈색 양모 드레스에 흰색 면 앞치마를 두르고 리넨 모자를 쓴 소녀들이 차례로 들어와서 서게 됩니다. 토머스는 누굴 내 아내로 데려갈까 이 변태스러운 고민을 해요. 이때 친구가 한 예쁜 소녀를 가리키면서 이 소녀가 어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토머스가 그 소녀를 찬찬히 봤어요. 묘사를 보면 아주 긴 속눈썹에 까만 눈동자, 밤나무같이 치렁치렁한 머리칼이 눈에 들어왔죠. 토머스는 친구의 선택에 동의합니다. 아이의 이름은 앤이었고 고작 12살이었어요. 사회 때가 찌들지 않은 자신의 완벽한 실험 대상, 결국 소녀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애는 이 새옷 몇 벌이랑 성경 그리고 기도서를 챙겨서 이 가정부로서의 삶을 기대하면서 고아원 밖으로 나오게 되죠. 토머스는 집을 얻어서 혼자 그녀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이제 빗질도 안 한 채로 매일 방문해서 그녀를 교육시키죠. 아무것도 모르는 애는 그저 자신의 선생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토머스는 그녀 이름을 사브리나로 바꿔요. 이건 처녀가 강에 빠져 죽은 이야기에서 이름을 따온 겁니다. 왜 이런 꺼림칙한 이야기에서 이름을 따왔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지옥 같은 상황에서 고아원에 있던 애를 내가 이 소녀를 구해줬고 그건 이 소녀의 기존의 삶은 죽고 새로운 삶을 내가 부여해줬다. 이런 자아도취에 빠져서 지은 이름이 아니었을까요? 또 이름을 바꾼 이유는 완전 범죄를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고아원의 운영진은 더 이상 그녀를 추적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데이는 불안했어요. 만약에 사브리나를 완벽한 아내로 만드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한평생 여자를 원하면서도 믿지 못했던 토머스는 보험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조각상을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사브리나 교육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고아원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도 또다시 귀여운 친구 집에 하녀로 일할 아이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죠. 이번에 토마스는 11살의 금발머리에 푸른 눈동자의 소녀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도 바꾸죠. 바로 루크레티아로. 이 이름은 더 소름 끼쳐요. 루크레티아는 미모와 정절로 유명한 고대 로마의 여인이었는데 강간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든요. 이제 토마스는 정기적으로 두 소녀를 방문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대신 이거에 대해 친구 빅널과 서류를 작성해서 약속을 했어요. 서류에 따르면 토머스 데이는 12개월 안에 두 소녀 중 최종 아내를 삼을 소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토머스 데이는 이 과정에서 절대로 소녀들과 육체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둘 중에 한 명을 고르는 일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지만 결론을 냅니다. 토머스의 선택은 더 잘 배웠고 더 순종적이었던 사브리나였죠. 데이는 루크레티아를 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루크레티아에겐 행운이었죠. 결국 의류 소매 상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하지만 사브리나에겐 정말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변태적이고 허무맹랑한 이상형을 만들기 위한 말도 안 되는 교육이 시작되었거든요. 토마스가 원한 건 극도의 추위와 고통, 공포를 잘 견디는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사브리나에게 어깨나 팔뚝 같은 데를 드러내게 했어요. 그런 후에 왁스를 끓여서 뜨겁게 녹은 왁스 덩어리를 그녀의 등, 어깨, 팔에다가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움직이거나 울면 안 돼. 근데 이 뜨거운 왁스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비명을 지르고 졸도를 했겠죠. 또 다른 날에는 그녀를 집 앞에 있는 강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말해요. 옷을 입은 채로 들어가. 물이 뺨에 닿을 때까지 들어가야 돼. 라고 한 거죠. 심지어 그녀를 물에 던지기도 합니다. 사브리나는 예전에 강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과정들이 다 그녀에겐 큰 고통이었죠. 사치심을 없애주겠다면서 큰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이 선물을 풀어보니까 예쁜 옷이 한가득한 거예요. 사브리나는 인생 대부분을 고아원에서 자랐고 항상 누더기를 입고 있었어요. 예쁜 옷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녀가 막 기뻐하는 얼굴을 보자마자 토마스는 그 상자 불에다가 집어넣어 라고 말을 합니다. 토마스는 그 상자를 불에 던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불에 타는 옷을 봐. 사브리나는 좌절하고 고통스러웠고 분노해야 됐죠. 그의 실험은 성공했을까요? 12살의 사브리나가 14살이 되던 해, 더 이상 소녀는 토머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겨운 수업에도 화가 났고요. 자신에게 행해지는 많은 것들이 고문이란 생각이 들었죠. 그녀는 절망했어요. 자신은 때론 부유층의 딸처럼 살고 있었고 때론 하녀로 살고 있었죠. 사회의 가장 상류층이면서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듯한 위태로운 위치에 대해서 방황합니다. 그러다 토머스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고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 스스로 목소리를 내게 되었죠. 사브리나는 스스로 자기 발로 섰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은 거죠. 너무나 허무하게도 토머스 데이는 나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사브리나를 버리겠다로 결론을 내립니다. 사브리나를 갑자기 해고하고 기숙학교로 보내버려요. 나중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토머스는 훗날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상류층 출신의 시인인 에스퍼 밀레스와 결혼합니다. 근데 가스라이팅의 황제 토머스는 시인의 영혼을 가진 여자도 말려 죽입니다. 그녀는 결혼한 뒤로는 글을 쓰지도 못한 채로 집안일만 하다가 죽었다고 해요. 하지만 사브리나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성으로 성장했고 아이러니하게도 고원에서 그녀를 처음 선택했었던 토머스의 친구 빅널과 결혼하게 되죠. 여러분도 완벽한 이상형을 꿈꾸시나요? 13살 때부터 19살 때까지는 웃옷을 상체 옷을 입지를 못해요. 짧게 머리를 자르고 남자들은 다 위통을 벗고 다녀야 돼. 스파르타는 그렇지 않았죠. 아주 소수의 6%에 달하는 시민들은 완벽한 군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군사통치 체제라고 표현해. 이들의 교육 방식, 교육의 공간, 교육의 제도를 아고게라고 불려요. 교육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군복무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우리는 군복무 기간이 지금은 단축돼서 2년이 안 되잖아. 스파르타는 7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군복무를 해요. 7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스파르타 관련된 그 300 영화 봤어 얘들아? 19금이잖아 그치? 본 친구들은 뭐죠? 스파르타 300을 보면은 남자들이 좀 헐벗고 있지 않아요? 스파르타 포스터만 생각해봐도 그렇잖아 얘들아. 팬티에 망토 같은 거 걸치고. 그게 실제로 스파르타의 아고게에서 행해지던 교육 방법이었어. 13살 때부터 19살 때까지는 웃옷을 상체 옷을 입지를 못해요. 짧게 머리를 자르고 남자들은 다 위통을 벗고 다녀야 돼. 강인한 신체, 육체 이 훈련을 도모하기 위해서 맨발로 다녀야 되고, 아고게에서 치러지는 기말고사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 게, 기말고사 내용이 안대로 눈을 가려. 그런 다음에 자기의 베이스 캠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데려간 다음에 다시 베이스 캠프를 찾아가는 게 기말고사예요. 여기까지 하면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죠. 근데 그 와중에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서 노예를 만나면 죽여야 돼. 뭐를 훈련을 하냐면 음식물을 훔치는 방법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안 걸리고 훔치기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되고요. 안 걸리고 효과적으로 많이 훔친 사람들에게 포상을 해줬던 국가였어. 그러니까 완벽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적인 교육 이런 것과는 완전히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뭐에 관심 가졌냐면 거기에 키워드로 나와 있죠. 여성 육체 교육에 관심이 많았어. 최초의 여성 교육에 관심을 가졌던 국가이기도 해요. 여성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여성의 교육 중에서도 체육교육. 왜냐하면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건강한 군인을 낳을 수 있는 모체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생각을 했다고. 아이가 태어나면은 바로 몸에 막 포도주를 부었대. 왜냐면 건강하지 못한 아이는 피부로도 알코올을 스며들어서 술에 취할 수 있거든. 애가 건강하지 못하면 시름시름 앓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나라 바깥에다가 동굴 같은 데다가 버렸어. 그런 다음에 건강한 아이만 길러냈던 것이 바로 스파르타였어요.